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입문과정 마지막 이론 강의 시간이 되죠. 자, 농지법으로 진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또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물을 의미하게 되잖아요. 토지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4개가 있었죠.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농지법, 이렇게 해서 농지법은 토지공법의 막내가 되는 법률이고요. 실제 시험에서 이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력으로 한 문제를 잡는 것으로 하고요. 한 문제는 또 운으로 잡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문제니까 그냥 재미있게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농지법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릴까요? 자, 농지법은 자, 우리 국토 가운데서 임야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농지가 되죠. 그래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이제 농지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제일 먼저 농지법상 용어에 관한 용어 정의를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 농지법상 인정하는 농지가 무엇인지, 농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하고 농지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내용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에 관하여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농업인이면 농업인, 농지라든지 그리고 농업인. 자,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면은 많은 농지법상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요건에 해당하면은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을까? 잠시 뒤에 하게 되고요. 용어 중에서 보통 한 2년에 한 문항 정도 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2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농지법은 농지 소유, 농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들어봤죠. 경자유전의 원칙, 즉 경작할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파트가 되고요. 이 농지 소유 파트에서는 자,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업인 소유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 상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소유 상한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 상한제, 농지 소유 상한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지, 그 자격 증명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농업인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지 소유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소유 파트는 거의 100% 한 문제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2문제까지,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소유 파트에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농담처럼 우리 농지법은 전체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했죠. 바로 한 문제를 반드시 잡아야 할 영역이 용어 정의하고 소유 파트에서는 꼭 한 문제를 잡아야 되고요. 용어 정의와 소유 파트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에는 농지법을 2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농지 이용 파트를 규정하고 있죠. 농지 이용 파트가 있는데요. 농지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토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국토 가운데서 농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농지에서 농업 생산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각종 제도들이 이제 이용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 농지 이용 파트에서는 자, 2가지 정도죠. 2가지 정도인데, 대표적으로 대리경작입니다. 대리경작 제도는
집어서 대리경작지는 학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입니다. 농지 임대차, 농지 임대차라든지 사용대차, 임대차 등에 관하여 출제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 파트에서는 대리경작지도하고 임대차 관련 제도를 콕 집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농지법은 농지보전, 우리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그 만화책에서 보던 그 세상, 그 미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만화에서 봤던 것들이 전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죠? 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들고 다니는 텔레비, 뭐 TV,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통신 혁명 등등은 만화로 봤었죠. 이렇게 우리 인류 사회가 첨단 사회, 아무리 첨단 사회로 발전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식량 자원은 끊임없이 생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의 농지는 보존이 돼야 되죠. 그래서 농지 보존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보존 파트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죠.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우리 글자 그대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상 지정하는 용도지역이고, 자,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다라고 했으니까, 농업진흥지로 묶이면은, 우리 그 농촌에 가면은 이제 절대농지라고 해서, 이 농지는 절대농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할 수 없어,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어른들이 하시고 했다고요. 바로 그 절대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이제 개발하잖아요. 농지를 개발하면은 농지 전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농지를 이제 주택지로 개발하거나 또 공장 부지로 개발하거나 이런 것은 전부 농지 전용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이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유롭게 임의로 전용해버리면 금방 농지는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을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지법에서 공부하게 될 주요 내용들이고요. 이용 파트와 보존 파트에서도 보통 이제 합하여 이제 한 문항 정도 출제되는데 그 범위 분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자, 이런 모든 영역을 공부해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학습을 했다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되지만 빵점을 출제했고, 근데 우리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를 잡자, 편안하게. 그렇게 좀 출제 가능한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 테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안하게 준비하고 한 문제는 확실하게 잡고 한 문제는 운으로 잡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자, 농지법의 파트를 잠깐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용어 정의와 소유 파트를 우리 첫 시간에 공부해 볼까요? 자, 이런 교재 276페이지 오십시오. 자, 여러분 교재 276페이지 오시면 농지법의 체계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27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농지가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자, 박수로 정리가 되어 있죠. 중요해요. 그래서 자, 제일 위에 봅니다. 277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자, 농지법상 농지라 하면 자, 지금부터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밑줄 끄십시오. 자, 농지법상 농지는 자, 밑줄 껐습니다. 전답 가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토지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까지 밑줄 거예요. 네, 그래서 지목이 전답 가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목, 전답 가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전부 농지법상 농지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밑에 보면 이제 계량시설 부지 등 해서 쭉 이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뭐 다능성 식물 재배지의 구체적 범위 등이 나와 있죠. 이것은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 가손 등 지목을 불문한다고 했으니까 지목이 전답 가손이 아니어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 전답 가손이면 당연히 농지고요. 또 지목이 전답 가손이 아니어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농지의 개념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 즉,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몇 가지 정리되어 있죠? 세 개,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자, 제외 옆에 동그라미 1, 2, 3번 앞으로 묶어서 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겁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같이 볼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금부터 미줄 것이십시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 줄 거예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인데, 네, 농작물 경작지, 경작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줄 거죠. 이용되는 기간이, 이때 이용은 경작지죠. 경작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면은 농지가 아니에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데 경작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면은 농지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죠, 임야. 지금도 줄 거죠. 지목이 임야인데, 네, 산지준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되는 토지,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네, 첫 번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데 경작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지목이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경작되고 있는 토지이거나, 그리고 마지막이죠.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몇 개죠? 3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면서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이용되는 토지이거나, 그리고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해서, 자, 우리 277페이지에서 농지법상 농지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참고 내려옵니다. 참고가 아니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를 2개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표 2개 해서, 자, 농업인이죠. 농업인 요건이에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농지법을 이제 앞으로 학습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 농업인의 요건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면은 너무 많은 특권을 농지법상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농업지능적 절대 농지로 묶이면은 주택지 등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단 농업지능적 절대 농지로 묶여 있어도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면은 그 농업인의 주택을 위한 농지 전용은 신고만 하고 농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특권 맞잖아요. 네,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입니다. 자, 다음 중 한 개의 요건에 해당하면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밑줄 것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니까 밑줄 것이고, 밑에다가 경작 면적이잖아요. 경작 면적. 경작 면적이 얼마죠? 네,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줄 제일 끝에 봐요. 제일 끝에 보면은 밑을 쭉 그십시오. 1년 중 며칠이죠? 90일. 1년 중에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농업은 연간 며칠이죠?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2번에 보십시오. 330평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미칠까요? 330평미터 약 100평이잖아요. 330평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가 대표적이죠. 330평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재배자도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누르십시오. 밑줄 껐죠? 대가축 이두. 대가축은 뭐 소나 소, 말 등은 대가축에 해당되죠. 그리고 중가축은 12입니다. 12, 10두, 네, 12. 중가축은 뭐 돼지, 염소 등은 중가축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소가축은 네, 백두죠, 백두. 소가축은 뭐 토끼 같은 거, 그죠? 네, 토끼는 소가축이 되겠죠, 토끼. 그 다음에 가금이 뭐죠? 가금은 닭이나 오리예요. 닭이나 오리를 가금류라고 합니다. 가금은 1,000수 이상이어야 네,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고요.
꿀벌은 열꾼, 열꾼이니까 열통. 우리 벌통은 한 통, 두 통 이렇게 이제 숫자를 세게 되잖아요. 그죠? 네. 열꾼 이상이면은, 네. 농지법상 노무에 들 수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축산업입니다. 축산업은 연간 며칠이죠? 그렇죠. 120일. 1년에 연간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자는 네,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죠. 농업은 90일 이상, 그리고 축산업은 120일 이상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달력에 그 공식적으로 공휴일이 연간 90일 정도 되죠.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약간 모자라면은 휴가, 개인이 쓸 수 있는 휴가가 있죠. 네, 휴가 뭐 15일 정도 연차 같은 거, 그죠? 등을 더하면은 충분히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죠. 네. 저는 한 4, 5년 전이죠. 한 4, 5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미 이제 농지법상 농업인 요건을 이렇게 갖추어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네, 농지법상, 네, 법상 농업인의 요건을 저는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농지법상 농업인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농산물 연간 판매액입니다.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죠? 120만 원. 120만 원 이상, 120만 원 이상이면은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쭉 제가 소개해드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농업 경영체 그 시군에 가면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있어요.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가서 이제 농업 경영체 등록을 마치면은 이제 법적으로 농지법상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입니다. 경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재배자일 것,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자기의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네, 120만 원 이상이 되면 네,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농지법상 농지 소유. 여러분, 농지는 누가 소유해야 되죠? 그렇죠. 농지 소유의 원칙이죠, 원칙. 대한민국의 농지는, 자,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자기의 농업 경영에 농지를 이용할 자가 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뭐라고 하죠? 네, 경자 유전이라고 하죠. 경자 유전이 원칙이에요. 즉, 농지를 경작할 자, 경자는 네, 바깥 경자에 네. 자, 그래서 네, 경작할 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경자 유전의 원칙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경자 유전의 원칙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 소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함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비농업인의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돈이 있어도 농지를 살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합니다. 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는 중요해요. 이거 한 9가지 정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쭉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죠. 사유 8가지 정도 경자 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사유가 8가지 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국가하고 지자체죠. 이건 당연하죠. 뭐 안 외워도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니지만 농지법상 농지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상식이고 꼭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상속입니다. 상속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돼요. 그러면은 제 아들이 서울에 살고 부산에 살고 있는데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이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사망하면은 그 서울에 혹은 부산에 살고 있는 아들과 딸이 그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죠. 이렇게 상속받는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단 소유 상한이 제한돼요.
상속농지는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지만 비농업인 소유를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까지, 1만 제곱미터까지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를 짓습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농을 하면은 이농 당시의 농지를 1만 제곱미터까지 비농업인 소유를 역시 허용을 하게 됩니다. 네.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농을 하면은 이농 당시의 농지를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되 얼마까지만? 10,000 제곱미터까지만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되는 거죠. 상속 농지와 이농 당시의 농지는 10,000 제곱미터까지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유 상한을 초과하잖아요. 소유 상한을 초과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부모님이 농지가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상속받은 농지가 15,000 제곱미터. 그러면은 5,000 제곱미터 초과했죠. 그 5,000 제곱미터 초과된 농지는 농지법상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될 처분 대상이 돼요. 이렇게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부터 1년 내에 의무적으로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말 체험이죠. 주말 체험 영농이죠.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은 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데 1,000 제곱미터 미만, 1,000 제곱미터 미만으로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게 돼요.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은 1,000 제곱미터 미만으로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는데 제가 이제 한 15년, 한 17년, 15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한 17년, 18년 전에 제가 그 서울의 노량진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입니다. 그때는 그 인터넷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수강생이 엄청 많았죠. 한 학원에 뭐 수강생이 공인중개사 수강생이 1,000명이 넘을 때입니다. 네, 1,200명, 1,300명, 1,500명씩 이제 학원에 몰려오고 한 강의실에 뭐 350명씩 이렇게 강의를 할 때예요. 그때 여러분은 지금 서울에 사니까 비농업이지만 여러분도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 당장 1,000 제곱 미만으로 농지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니까 어떤 분이 선생님 농지를 어디에서 살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주요라고 했어요. 파주. 그때는 17년 정도 전이니까 파주가 뭐 이렇게 운정신도시 등이 아직까지 개발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파주는 뭐 거의 뭐 농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저 농담처럼 했던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서울 사람도 농지를 살 수 있구나라고 해서 파주 쪽에 농지를 사신 분이 있었죠. 몇 분이 계셨나 봐요.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한 3, 4년 뒤에 파주 LCG 단지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부품 업체들 등 공장이 몰려오니까 공장 부지가 없어서 난리였죠. 땅값 무지하게 올랐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그분들 괜찮았죠. 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1,000 제곱 미만으로 가능하고요. 이때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아니고 세대원 각자가 아니고 세대원 전부예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1,000 제곱 미만으로 허용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경자 유준의 원칙에 의해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한민국의 농지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 지자체 상속 농지, 이농 당시 농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을 할 때는 그리고 학교 등은 흔히 실습 농지가 필요하잖아요. 농업연구기관, 농지가 연구를 위한 농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학교 등도 비농업인이지만 농지 소유가 허용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한두 번 들으면은 상식적으로 기억할 수 있잖아. 쉽고 재밌는 게 농지법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지만 농지 소유 상한을 제한받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상속 농지는 10,000 제곱미터까지.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가 이동을 할 경우 이동 당시 농지도 10,000 제곱미터까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1,000 제곱 미만으로. 그리고 학교는 비농업이지만 농지 소유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278페이지에서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드린 거죠. 네. 그 다음에 279페이지예요. 279페이지 보면은 이제 농지 소유파트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뜻이죠. 대한민국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이것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아까 법상,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처럼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면은, 네,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격이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저는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농지를 얼마든지 법상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발급기관, 어디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까? 발급기관이죠, 기관.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기관은 그저 밑줄 끄면 되죠. 시장, 구청장, 그리고 업면장이 발급기관이 돼요. 조심해야 될 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군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시장, 구청장, 업면장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발급받지 않고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다음에 해당하면은, 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면제받는 대상이 이것도 너무 쉬워요. 국가, 지자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가나 지자체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속농지입니다. 상속농지는, 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여러분 교재 279페이지 보면은 국가, 그리고 상속, 담보농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면제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나머지 상식이잖아요. 상속이죠, 상속. 상속농지는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절차입니다. 발급 절차.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 중요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내가 이 농지를 취득해서 그 농업을 어떻게 경영할 건지, 어떤 작물을 심을 건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경작을 할 건지, 그죠? 그리고 일손은 노동력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농기계는 어떤 기계를 사용할 건지, 어느 정도 생산할 것인지, 이런 것을, 네, 내용을 하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첨부하고 발급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다음에 해당하면은 농업 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은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 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이게 8년 이상 농업을 하다가 이농을 하면은 이농 당시의 농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이 되잖아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아까 주말 체험 육농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말 체험 용도를 목적으로 하면은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되죠. 이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받아야 돼요. 단 주말 체험 용도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이지만 발급 신청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그 농업대학이나 뭐 농업계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도 실습을 위한, 그죠? 네, 이거 농지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런 학교 등도 비농업이지만 농지 소유를 허용해요. 단 학교가 실습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신청해야 돼요. 단 발급 신청할 때 농업 경영계획서 첨부를 면제받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험은 주말 체험 용도 목지나 학교 등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면제받는다고 꾸준히 출제해요. 면제가 아니고 발급을 신청해야 되지만 발급 대상이지만 발급 신청할 때 농업 경영계획서 첨부를 면제받을 뿐이라는 거죠. 주의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처리기간, 신청하면 처리기간은 발급 신청부터 4일 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발급 신청할 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처리기간이 2일입니다. 원칙은 4일. 경영 계획서 첨부 없이 발급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2일 그렇게 되고요. 어디에 필요하냐면은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그 소유권 등기할 때, 제 소유권, 농지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소유권 등기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농지는 그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 농지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첨부가 되어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인데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안 받아줘요. 이때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농지 소유법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관하여 이제 학습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처분이죠. 농지 처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자, 농지 처분.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농지 처분이죠. 농지 처분. 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농지 처분 사유를 규정하고 있죠. 우리 농지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를 그 농지 소유자가 처분하도록 농지 처분 사유가 있어요.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가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한 3가지 정도 뭐 찍어드리면은 정당한 사유, 뭐 질병 치료, 부상, 뭐 또 군대 가면 징집 당하는 거,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은 처분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그 농지를 방치하고 있으면은 처분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을 허가받고 농지 전용을 허가받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려면 처분 대상이 돼요. 예를 들면 전원주택 짓겠습니다라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놓고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취득해 놓고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농지는 처분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면은 아까 상속 농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 비농민 소유가 허용됐잖아요.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이동을 하면은 이동 당시 농지도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가 가능하잖아. 근데 15,000제곱미터를 소유했다면은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한 5,000제곱미터는 처분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우리 농지법에서는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의무적으로 1년 내에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농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 의무 기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은 시장 군수지장은 앞으로 6개월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 처분 명령을 합니다. 농지 처분을 명령하게 되죠. 저때 농지 처분 명령을 받으면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하죠?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이죠.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자, 원칙적으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를 통해서 매수함이 원칙인데 공시지가를 통해서 해당 농지를 매수함이 원칙인데 인근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은 예외적으로 실거래가, 실제 거래 가격 기준으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공시지가, 예외적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시장 군수국장으로부터 6개월 내에 농지 처분을 명령받고 6개월 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도 청구를 하지도 않고 그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해당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도록 농지 처분 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경제적 제재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죠. 이것을 이행 강제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농지 처분 명령을 받으면은 6개월 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매도 청구도 없이 6개월 내에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농지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입니다. 농지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1회 이행 강제금을 매년 1회 반복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땅값의 농지 가격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매년 1회 이행 강제를 부과하면은 견딜 수 없게 되죠. 그죠? 그 경제적 제재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를 강제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은 나중에 이제 별도로 또 구체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죠. 오늘은 대략적인 흐름하고 제 개요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강의를 준비한 거죠. 여기까지가 농지법상 그 용어 정의하고 그 다음에 농지 소유 파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학습을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